자, 우리 레그리는 한번 얘기했듯이 다중 개념과 제국 개념이 유명하죠. 제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확장을 꾀하고 정치적 압력을 꾀하던 그런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오늘날은 그런 제국주의가 없어졌느냐? 제국주의는 없어졌지만 제국이라는 게 존재한다. 뭐냐면 교묘한 그 네트워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제국 형태다. 그런데 거기서 맞서 싸우는 존재들이 다중이라는 거예요. 다중. 멀티튜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스피노자가 본래 17세기에 만들어낸 몰티튜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거고요. 뭐 그때도 멀티튜드가 다수라는 말은 있었겠지만 스피노자가 이제 그걸 철학적 아젠다로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레그리가 스피노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스피노자를 뒤집어 읽어보자. 이런 빨갱이들다. 아주 극장은 아니고요. 아니 근데 법률스님도 약간 편향이 좀 있어서 내 생각에는 금방 적응하신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의 형님이 그 민청학년인가 그 전에 통역당인가 인혁당 사건에 그 8명이 하루아침에 사형을 했죠. 그 그룹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사형은 안 당하셨는데 그 그룹 중에 한 분입니다. 법륜의 형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법륜 스님처럼 좀 달달한 것보다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가족사를 보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항상 그 연좌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레그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중이라는 존재가 오늘날의 제국에 저항해야 되고요.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중, 인민, 민중, 뭐 백성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스피노자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레그리가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멀티튜드, 다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늘 자기가 막스주의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항상 유산이냐 무산이냐 재산을 가지고 또 생산자냐 노동자냐 이런 걸 가지고 계급을 나눴던 반면에 지금도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이긴 한데 그렇게 나누는 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로운 계급이라는 거죠. 다중의 계급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계급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레그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민주노총 웹사이트 들어갔더니 민주노총이 이런 아티클이 실렸더라고. 또 레그리와 하트로부터 우리 막스와 엥겔스를 지켜내는 방법. 내용을 읽지 않는데 제목만 봐도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그리 이제 그 정통 좌파들, 우리나라 이제 민주노총 갈 때가 지금은 전통 좌파들이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이제 개량주의자들인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다양화된다. 저 옛날 계급 개념으로만 어떤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는 또 레그리의 이야기도 들을 법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고민도 들어요. 근데 계급이라는 걸 이렇게 생산 라인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걸 아니라면 거기서 혁명적 동력이 어디서 생겨나지라고 하는 의심도 좀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레그리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것을 뺏기고 자기 것이 무산자라고 느낄 때 그런 동력이 생기는 법인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좀 이 사람이 말하는 계급은 뭐지? 라는 생각도 들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다중. 스피노자가 다중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로 몰티튜드라고 그러죠. MOLTUD. 스피노자의 다중은 공적인 무대에서 집단적 행동에서 공동체의 사태를 처리하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은 채 운동의 90점의 형태 내부에 소멸하지 않은 채. 이 책에 나온 말이에요. 너무 어렵지. 누가 이렇게 번역을 길게 해도 그 자체로 존속되는 다원성을 가리킨다. 쉽게 풀이하면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따로 똑같이라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 있었잖아요. 노래하는 분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 서로 뭐 어떤 쪽에는 계급을 중시하고 어떤 쪽에는 생산 라인을 중시하고 어떤 쪽에서 또 문화적인 걸 중시하고 어떤 쪽에서 뭐 정치적 걸 중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데 묶여서 하나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의 막시즘은 하나의 계급으로만 나눌 수 있었다면 지금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는데 그 다중은 다수로서의 하나의 공통체라는 거죠.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룹 같아요. 가수 따로 하다가 뭐 김세환, 뭐 윤형주, 송창식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같이 붙어서 뭐 요즘은 뭐 세시봉 뭐 공연한다고 세시봉 팀도 되고 트윈폴리아라는 건 뭐 2명이니까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 한 팀이 자기들 나름대로 또 판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음색은 다 다르고 추구하는 건 다 다르고 뭐 윤형주나 조영남은 저기 박정희 탄신제 가가지고 뭐 특별 출연하고 있더라고. 송창식이 안 껴서 얼마나 다행인지.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로 똑같이라고 하는 것을 다중이라고 보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인식 주체로 보는 거예요. 인식 주체, 혁명 주체, 뭐 의식 주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왜 스피노자를 이렇게 오늘날 네그리가 이 시대에, 이 복잡하고 다단한 시대에 스피노자를 다시 소환을 하느냐? 이제 네그리의 말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개인, 초월적 권력, 매개 등이 등장하는 시기에 집단적 주체, 자중의 현실적 능력이라는 근대를 전복한 혁명을 전달했다. 전망했다. 이것도 뭐 쉽게 풀었으면 그 외에 뭐 배트맨 같은 영화 외에 나중에 만들었지만 프리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프리퀄이라고 그러죠. 기존시 일종의 프리퀄이라는 거지. 이 스피노자가 지금 그 뒤에 뭐 헤겔이 칸팅이 나오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오는데 사실은 프리퀄로 따져가 보면 그걸 미리 나올 걸 알고, 그러니까 배트맨의 근원이라는 영화가 배트맨보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배트맨의 이제 뭐 그런 영화처럼 나중에 이 사람은 다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전망했다는 거지. 앞으로의 세계가 뭐 헤겔 같은 사람이 나와서 변증법적으로 세계관을 이끌어가고 다 전망했을 때 그것만 전망한 게 아니라 그것도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나올 텐데 그것도 말도 안 돼. 다시 그걸 뒤집어야 돼라는 걸 봤다는 거지. 그래서 네그리 해석하겠죠. 뭐 설마 알았겠어요? 스피노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로 근대적 사고는 이렇게 전개될 것인데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스피노자는 얼마나 현재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목적론적 역사, 변증법에 대한 비판은 뭐 헤겔이겠죠. 18세기 나온 헤겔이겠죠. 18세기, 19세기. 네, 스피노자는 영능의 절대적 필요성을 믿었기 때문에, 영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포텐셜, 잠재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철학하시고 정치학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말을 잘 쓰기 때문에 영능의 절대적 필요성을 믿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절대적 우연에 도달한다. 이거 참 재밌죠. 스피노자는 내연을 가졌어요. 내재적 원인. 그러니까 신, 역사, 정반 합의 그런 것들을 절대 정신을 내세운 게 아니라 내재적인 힘을 강조를 했는데, 내재적 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건 필연성이 없죠. 사실은 신이 개입하면 심리론적으로 나중에 종말이 오고 뭐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절대 정신을 강조하면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다 결과론적으로 가는데 내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내재성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근데 절대적 우연인데 어떤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론적은 아니지만 약간 니체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니체랑 스피노자도 많이 비교했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잠재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정반합 이런 거 근대성 따지지 않아도 가다 보면 우연 같지만 절대적 우연 같아갖고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에 도달한다 그 말이죠. 그걸 이미 스피노자가 보고 있었단 말이죠. 스피노자가 반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네그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면 세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초월적 목적이나 의미는 필요 없으며 오직 우리가 구성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신께서 개입해서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누굽니까? 오렌지 카운티 목사 유명한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이죠. 리고레.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 됐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그렇게 했죠. 그런 책 사보지 마라. 인생은 목적 없이 사는 거다. 예수가 목적 없이 사는 걸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했더니 교인들이 화내더라고. 그런 거예요. 스피노자, 그때 뭐 스피노자 공부하기 전인데 나는 목적 없이 사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무적스텔러시. 응? 근데 우리가 구성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외적으로 개입한 하나님이 설명한 그 목적론, 종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살다 보면 아까 절대적 우연이라고 그랬죠? 결국 그런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영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스피노자가 발견한 거죠. 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척도로서의 시간을 거부하고 해방의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 스피노자가 활동할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00년 정도 뒤인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 스피노자 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칼빈, 요즘 칼뱅이라고 하죠. 이제 지금 개혁교회를 이제 한 종교개혁자죠. 칼뱅이 나서서 이제 예정론이 이런 것도 주장하고 그럴 텐데, 칼뱅을 굉장히 이 사람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잖아요. 어쨌든 종교개혁이라는 북부부터 쫙 내려왔으니까. 네덜란드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존경받던 정치인인가 누군가가 길거리 가다가 피습을 당해요. 굉장히 이제 스피노자가 좋아하던 사람이다. 근데 그 피습 배후에 칼뱅 교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삐져가지고 이제 칼뱅이스트라고 앉는다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3번은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칼빈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예정론 같은 거 얘기하면 좀 이제 기독교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인간의 의지에 상관없이 예정론이 뭐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다 끌려가게 예정론이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정론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이란 것도 또 신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럴 때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제가 뭐 포교행위 하는 거 아니까 거슬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앞뒤가 없고 전후가 없는 거예요. 예정은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한 지점에 다 수렴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거랑 비슷하죠? 화엄사상이랑 비슷하죠? 그야말로 사사무예하고 하나의 지점 속에 모든 그 그물코 안이 그물코 하나하나가 전체 그물을 형성하는 것처럼 일찍다고 다지기인 것처럼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든 그 계획이 하나의 지점에 수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앞뒤도 없어요. 바로 그게 예정론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지. 예정론하고 마치 점쟁이가 점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스피노자가 혹했던 것 같아. 칼빈의 예정론이. 그래서 그게 바로 해방의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뭐 성경 용어에도 카이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성경 용어에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지금은 그게 현대 영화에 남아있지 않죠. 크로노스는 남아있는데, 크로노스는 뭐 우리가, 크로니클 하면 뭐죠? 그러죠. 만성질병 같은 거 할 때 크로니클 하는데, 그 시간은 남아있지만 카이로스는 남아있지 않죠. 카이로스가 바로 해방의 시간인 거죠. 전후, 좌우, 앞뒤가 없는 그런 해방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스트한테 그 시간을 극복하는 것들이 자꾸 철학적으로 거론되는데 이미 스피노자는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칼빈주의 좀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요. 또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매개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한다. 이것도 사실은 개신교 정신이죠. 항상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 때 그것이 워낙 카톨릭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거스르면서 종교에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사랑이 최고인 거지. 그러니까 왜 교회 제도에 우리가 얽매여야 되냐. 왜 내가 유대인으로서 많이 구박을 당했잖아, 학대를. 왜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해야 되느냐? 유대인이라는 게 뭐길래? 그런 인종이라는 게 뭐길래? 랍비라는 게 뭐길래? 회당이라는 게 시나고그라는 게 뭐길래? 그런 것보다 하나의 개인적인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다 이 얘기하잖아요. 사랑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데리다도 그 얘기하죠. 들레즈도 얘기하지. 그리고 낭만적 영웅주의. 그러니까 뭐 낭만적 영웅주의라는 건 우리가 아는 영웅사관이죠. 낭만적으로 누가 촥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침착한 사유를 통해 초월적 법칙들에서 이탈하고 세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영웅이다. 굉장히 멋있죠, 이 말. 자신뭐 자꾸 초월적 법칙들을 만드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하나님께서 뭐 이랬고 저랬고 하면 거기서 이탈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에서 구원을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자꾸 매달려 있으면 구원이 안 오죠. 항상 겁이 나고 이게 하는 것이 신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게 되고 말이죠. 거기서 이탈해야 되고 세계는 이렇게 나가야 될 거야. 앞으로 그 세계관적 목적론적 세계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웅입니다. 그죠? 모수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건 잘 모를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시비를 걸어보고. 아니 근데 에브리바디가 영웅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주체나 이런 거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너무 달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아닌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오늘 안 갖고 오네. 아까 법륜 스님이 달달한 말에서 싫어하는데 사실 법륜 스님 절대 달달한 말 아닙니다. 우리 쓴소리 강하게 하고요. 다 듣고 나서 보면 근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절대 달달한 말. 근데 이분이 왜 죄송합니다. 법륜 스님 좋아하시는 이분이 왜 그런 혹시 저랑 동의하시는지요?
예, 아니 저는 아니 뭐 얼마나 다른 의견을 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빼기 빼니까.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왜 가끔 왜 뭐 집안에서 뭐 이런 거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럴 때 조금 왜 법률은 또 싫어하는 쪽에서 그런 거 짤로만 잘 띄고 그러죠. 뭐 참고 사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내용을 또 필요한 내용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들 들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모두각인데 법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약해져가지고 신났지만 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진짜로. 스피노자는 정치론이라는 책도 쓰긴 썼어요. 그런데 1670년에 제일 마지막 줄 보면 1677년 스피노자의 죽음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세 가지 정치체를 비교 고찰하는데요. 바로 11장인가에서 민주정을 시작할 때쯤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내가 죽어서 민주정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네그리는 그 전에 이제 이 미완으로 끝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추정을 해서 이제 스피노자가 민주정은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민주정 얘기가 나오겠죠. 뭐 딱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뭐 서론 부분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죽었는데, 근데 그 전체 총론적인 걸 다루던 걸 가지고 이제 이 네그리가 스피노자의 정치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노자가 말한 대중이라는 것은 세계의 구성의 주체를 발견한 것은 완전 내재성의 철학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중이라는 거 하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교회나 군주, 귀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는 그런 새로운 정치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그리는 스피노자가 이 개념에 따라 민주주의 이론을 완전하게 체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의의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이론을 못 썼으니까 체계하는 데 실패했지만 앞에 서론만 봤더니 많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치론은 안 봤고요. 그럼 스피노자의 민주주의의 개념은 뭐냐 하면 르네상스와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공화주의적인 급진주의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본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제네바에 와서 이제 그 정치를 하죠. 도시 정치를 하죠. 그때마다 국가 개념이 별로 없을 때니까. 사실 국가 개념이 생겼을 때는 1648년 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국견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애국심이라는 건 그때 생긴 겁니다. 사실 오늘날 애국심이라는 게 웃기는 거죠. 1648년 이후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전쟁해야 되지? 예전에는 그 전에 전쟁은 다 지역에서 와고 지들 땅을 지키려고, 다 자기들 농토를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고, 그런 전쟁에도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니까 나라가 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신교 구교에 따라서 이제 국경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겨서 거의 때 이제 그때부터 애국심이라는 게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종교 지도자인데 그 제네바라고 한 지역에서 국가라는 게 생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를 했었죠. 근데 오늘날의 그 칼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같은 장로교도 어떻게 보면 칼빈즘을 따르는데, 그 칼빈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 당시 뭐 종교 재판하고 사람 죽이고 하기 싫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칼빈도 제네바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 막 주일날 교회 안 한다고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칼빈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칼빈이 무슨 성서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개혁자인데 뭐 그런 약점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근데 칼빈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교회 중심, 그러니까 카톨릭 중심의 체제에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사람들 옥죄였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출발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가지고 나서 너 제도는 없어. 교회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혁명성을 이렇게 고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를 가르쳐줄 때 좋아하는데 쟤는 너무 무서워 이러니까 막 더 무섭게 나간 거지. 구원을 위해서. 그게 급진적 공화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좋게 말하면, 지금 물론 살상을 하고 그랬던 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카톨릭 중심의 제도 중심의 어떤 정치나 종교를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그걸로 가려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무리수를 뒀던 거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똑같은 짓을 한 거지. 가톨릭이 그랬던 거나 개신교가 그랬던 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피노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뱅주의적인 개신교 급진적 민주주의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뭐 글자 그대로 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정치인데 민주주의를 뭐라고 이 스피노자가 정의를 내리냐면요. 전적으로 절대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분립. 제가 항상 그런 뭐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뭐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니잖아요. 법 맞는 법치국가지, 법치국가 그냥. 사법권이 제일 위에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도 권력의 분립이나 이런 것들, 그 당시 뭐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지만요. 사회 계약 등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론 처음 나올 때 뭐 홉스니 이런 사람들이 뭐 사회라고 하는 계약과 인간 대 인간의 계약이고 사회와 사회의 계약이고 이런 말들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그런 건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생쇼라는 거죠. 어쨌든 엄격한 법치주의, 모든 시민이 시민 동시에 사법권을 가진 행정부 하는 역할을 하고 엄격한 법치주의를 강조는 했는데요. 뭐냐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그 고민, 소위 말하는 사법 엘리트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자기들 구미에 맞게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 조사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은 그것은 행정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법치주의로 하는 행정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법제도 같은 걸 저는 유지는 시켜야 되는데 왜 고시라는 걸 둬서 그들 스스로를 엘리트를 만드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대중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 배심원 제도 일종의 그것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요. 심지어는 그 판결에 있어서 배심원은 이제 유무죄만 판결하는 거고 형량 같은 거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판결일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거에서 그런 배심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사법 엘리트들의 그 독점권을 뺏어오지 않는 이상 저는 상당히 대한민국에 아무튼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특히 대한민국이 뭐냐면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엘리트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 좋은 대학 나와서 저 고시 붙은 쟤들이 우리보다 똑똑하겠지. 우리가 또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거는 합법을 가져간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군인들보다 더 무서운 그런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또 요새 축되는데 또 이제 그 뭐 퇴진 집회가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줌으로 와서 연설을 해달라는 거야. 광화문 한복판에서. 흔쾌하게 예스를 했는데 할 말도 없더라고.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전화해서 다 못하겠다 그래. 내가 또 이렇게 누구 앞에 나서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법치주의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화두로 들어선 게 사실은 그 촛불혁명 때 그때 이유 아닌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혁명을 이루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 끝나고 뭐 청소한 거 가지고 막 사람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한은 계속 이 사법 엘리트들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한국 책을 하나 주문했는데 뭐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법 개혁을 한 거를 한겨레 법조기자가 쓴 책이에요. 검찰공화국의 탄생이니까 앞에 한 10페이지 있다가 화병이 나고 덮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오히려 이 사법 권력을 키워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맞더라고. 근데 여기 또 우리 또 다 문바들이 많아서 더 이상 못하게. 예? 문재인 좋아하세요? 그럼 아니 좋아? 나빠 뭐 이런 없습니다. 문재인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다? 아니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왜 뭘 아니라고 생각해? 뭘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편이라 하기는 네? 우리 편이라 그러나. 네.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시민들이 그리고 일단 저기 배심원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라도 일단 뭐 검찰이나 이런 직은 선출직으로 해야죠. 너무 지금 뭐 시험 한번 패스하면 뭐 구수로 해도 패스만 하면 뭐 장땡이니까.
스피노자의 민주주의 개념 계속됩니다. 어떤 초월성도 거부하며 권력의 초월성에 근거하는 당대국 미래의 모든 이론들을 배제하는 국가에 대한 개념화. 그러니까 국가는 이래야 된다. 국가는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성스러운 법 집행 뭐 이런 거 다 불시시란 얘기지. 그게 어디 있어 그냥. 법은 최소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법이 고상하고 숭고해서가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행정관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지금의 문제점을 잘 본 거예요 사실. 뭐 네글리가 해석을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어떤 권력, 뭐 성스럽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종교도 아닌 것들이 다 성스럽다고 붙이고 뭐 성스러운 뭐 촛불에 성스러운 뭐 요구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근데 어떻게 전화해서 안 한다고 그러지? 비겁하겠다. 한국에 뭐 있냐 그러더라고. 한국에 뭐 목사님이 여기서 뭐 세게 얘기하면 한국에 피해볼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볼 뭐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 굉장히 자기 검열을 하는 거지 지금. 한국 여성이 보기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미국에 한마디 한다고 한국에 피해볼 가족이 있냐 물어보고 없습니다. 재정적 손실이 있습니다. 재정 손실을 당할 부분은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금 것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좀 겁이 난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뭘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녁 때 이메일 보내서 안 한다 그러려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렇게 뭐 촛불 집회 어떤 누구 연사를 세우고 이런 거를 자기가 또 결정할 만한 권한의 자리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뻥카를 터뜨리고 하는지 어쨌든 하여튼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것의 초월성도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법치는 최소한의 법치가 되고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는 법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정치 철학에 자꾸 소환이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했잖아요. 율법의 부정기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런 뭐 형법, 민법 이런 거 나눠져 있지 않을 때 이 유대인들을 규정하는 모든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종교적으로 많이 생각하니까 뭐 율법 하면 뭐 구약에 나온 레위기의 율법 그런 거 다 사도 바울이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국법이었고 헌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 말고 무슨 법이 있었겠어요? 당시 로마 법이 있었겠지. 로마 식민지는 아니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랬다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법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떤 초월적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현대 교회에서는 그걸 계속 뭐 복음과 율법, 믿음과 율법 막 그런 식으로 종교적 법에 국한시키는데 그건 세상 모든 법 다 쓸모없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현대 그 정치 철학자들이 좌파 계열의 정치 철학자들이 그 말을 사도 바울을 다시 소환해서 자꾸 완전히 그야말로 현대 좌파 정치 철학의 태도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글은 오히려 반대로 법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사법권이 아니라 행정관적 역할, 그 다음에 어떤 뭐런 조율을 이런 걸 잘 통해 가지고 법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것도 신화화하지 말고 초월적인 법을 부여하지 말자는 거죠. 신성한 법정에서 우리 드라마에서 법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판사 역할 맡은 배우들이 일어나서 뭐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냐 그러는데 요새 교회도 신성하지 않은 마당에 무슨 법정이 신성하겠습니까? 지들만 신성하려고 그래. 교회는 다 망가뜨려놓고. 정치를 다중의 사회적 힘에 종속되는 기능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중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할 때 우리가 다중이란 말에서 인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또 이제 우리는 뭐 6.25 때 그 한국전쟁 때 그 말은 인민재판이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이제 이렇게 뭐 그 즉석에서 이제 뭐 사람들을 뭐 지주들을 사형시키고 뭐 그런 거를 뭐 실제로 그런 게 없지는 않았지만 또 드라마에서는 아니면 방공정부 때문에 과장이 된 건 맞죠. 이 개인적인 말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이 사실 뭐 외할아버지랑 굉장히 뭔 관계가 없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외삼촌들이 누이가 애놈이 이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 하잖아요. 뭐 우리 동생 애놈이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를 이제 초등학교 때 일본 유학을 보냈어. 목사였는데 우리 어머니 외삼촌이. 이제 우리 어머니 맨날 자랑하지. 제가 조기 유학 1세대라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일본을 보냈겠어요, 유학을? 완전 친일파 목사였어요. 그런데 친일파 목사인데 일본에서 또 제대로 된 그 청산학원이라고 아오야마 각부엔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를 나와가지고 엘리트고 엘리트가 친일파 했겠지.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미군정 잡으니까 미군정들은 누구를 제일 선호했냐면 또 목사들, 그다음에 좀 인테리들, 영어 좀 할 줄 아는 인테리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승승장구한 거야, 이제 그 외삼촌이. 근데 6.25 때 피난을 못 갔어요. 근데 그때 또 기독 청년 운동을 하던 우리 아버지가 그분을 이제 숨겨주고 있었어. 그때 우리 어머니랑 만나기 전이죠. 그런데 서울의 6.25부터 9.28 수복까지 3개월 정도의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외삼촌이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셨어. 그냥 뭐 고문을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느낀 게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좀 제가 느낀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잘 잡아냈구나. 친일파를 다 잡아낸 거죠, 일단. 그리고 이제 미군정에 협조한 사람들을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냥 아무나 끌고 왔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 너무 또 이렇게 또 그럼 친북 발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하다 그 외삼촌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또 저희 어릴 때 한창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방공교육 받고 그럴 때 진짜 때려잡자 공산당 할 때인데 우리 어머니에도 이 한국전쟁 때 우리 어머니도 피난을 못 갔어요. 서울에 남영동 살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9.28에 그 인천에서 막 이제 메가다가 상륙하고 포를 쏘니까 이 17, 18애들이 그때 우리 어머니 대학 다니고 계실 때였어요. 17, 18애들이 막 이 인민군 애들이 소년병 애들이 겁이 나갖고 막 처마 밑으로 살살 도망가더래.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와서 야 저 포로 좀 끝이면 도망가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엄마 나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박정희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저희 어머니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나 다름없던 사람을 목숨을 잃었고 어쨌든 그분이 학살당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형무소에 병사를 했어요. 그 이제 우리 어머니 외삼촌이라는 분이 그랬지만 어쨌든 잃었고 우리 어머니도 뭐 한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떤 한이 있냐면 그 제가 한국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니까 뭐 큰 교회 목회도 못하고 늘 빌빌대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하는 게 있었어요. 야, 외삼촌만 살아계셔서 그럼 너네 승승장구했다 이거지. 근데 그런 이제 우리 어머니 외삼촌만 살아계셨던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름 한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이 없고 그걸 뭐 안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당할 만큼 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재판, 얘가 100% 했는데, 인민재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중들이 어떤 결정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근데 사실 인민재판도 엄격하게 말하면 철저한 인민대 판단은 아니었죠, 사실은. 거기에 딱 공산당의 그 당원이 나와 앉아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노동조합이나 공산당, 이태리나 이런 데 공산당, 사회당만이니까 공산당, 사회당이 왜 특정 엘리트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냐 그걸 버리자는 얘기거든. 다중들이 주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로서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나 이런 노조들을 이제 잘 성장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떤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건 반대한다는 거지. 근데 뭐 우리가 인민재판 같은 것도 사실은 인민들의 순수한 판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뭐 누가 바람 잡으면 뭐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러고 막 그러고 뭐 우리가 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물론 드라마에서만 봤지만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그렇게 절대화시키면 그러니까 인민들의 결정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법의 결정도 절대화시키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아우토노미아 그 내가 얘기하는 게 다중들의 어떤 의견을 잘 모아서 잘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이상론이지. 그렇게 잘 모아질 것 같으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죠. 재헌적 조직이라는 건 이제 계속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얘기예요. 뭐 규진 씨가 좀 알래나 스텔라 씨가 좀 알래나 80년대 초기에 운동권 중에 CA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재헌의회라고. 제일 과격한 애들이었잖아. CA 애들이. 물불 안 가지고 그냥 헌법을 새로 만들자는 거지. PDNL이 아니라 우리 성대 출신 없죠. 성대 출신들이 제일 셌지 그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석기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석기도 뭐 형식적으로 CA는 아니었지만
소위 말하는 그 동부, 경기 동부 소속의 NL이었지만 거기서 시의 성격이 좀 강했죠.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그리도 헌법을 다시 재헌적, 완전 법을 새로 만들듯이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점은 또 과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적이 이제는 지금은 혁명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혁명도 불가능하고 그게 좋은 점도 있죠. 이제 군발이들의 혁명도 힘들어졌고 민주혁명도 힘들어졌고 군발이들 보세요. 조금도 못하잖아요. 방 빼! 그러면 빼잖아 그냥. 옛날 같은 막 들고 일어나는 애들이. 스피노자는 인간 공동체의 구성적 과정에 그것의 절대적인 내재성에 어떠한 외적인 차원도 근본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재. 인간 내부에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 거야. 초월, 하나님, 신, 절대정신 그런 거 없어. 이성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인간관계는 지적인 사랑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중의 역설과 그것의 공동체의 되기를 밝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적인 사랑만이 영능을 다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정치를 서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나눌 때 다중들이 어떤 다중이 가지고 있는 영능이 새로운 정치제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목적로 없는 실천이라는 절대적으로 독창적인 개념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실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올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어. 왜? 목적이 있잖아요. 살 빼서 뭐 건강해서 뭐 그래서 새로운 연애 시장에 뛰어들든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응? 스텔라 씨 찔려요? 참 목적도 없는 실천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코민주의. 우리 코민하면 파리 코민도 있었고, 그러니까 코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지만, 함께 서로 선물하는 관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코민주의죠. 그리고 권력도 독점하지 않고, 그런 이제 코민주의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피노자가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고 외적 원인과의 돌발적인 만남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유인들은 더 큰 신체를 구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외적 힘, 종교가 됐든 뭐 이성이 됐든 절대 이성이 됐든 그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싸워 이겨야 돼. 그러려면 자유인들은 혼자서 사실 힘드니까 다중이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중, 너랑 나랑 계급적 지위도 다르고 뭐 가지고 있는 돈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사회 이런 데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자유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더 큰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이제 더 큰 신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부분과 전체라고 왜 그 물리학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유명한 사람. 전체는 전체라기보다는 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피노자 전체를 강조하는데요. 항상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는 부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부분이 그 구성원에 참여한 내적인 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 할 때 전체 어떤 집단으로서 전체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부분, 그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부분을 다 모아봤자 전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전체 부분을 어떤 물리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벌써 내적인 어떤 구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에너지, 영능 이런 것들로 합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되겠죠. 국가가 개인들을 강제할 수 있는 정의를 판단한다는 또 자유인들의 결사체는 자신의 능력에 기초해서 다른 인간과 우정을 맺고 그것을 자유의 확장 계기로 삼으며 오직 자신들의 신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좋은가 나쁜가 판단한다. 이 말도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국가는 개인들을 강제할 수 있는 정의가 있죠. 근데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너 이름하면 위법이야. 감옥 가. 너 이렇게 하면 벌금 내. 이런 것이 거기에 애석되지 말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확장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당장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좋음과 나쁨을 내 신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을 가지고 좋으면 좋은 건데 윤리는 들어가야 돼. 내가 막 그냥 다 좋다고 막 그냥 함부로 몸을 굴려서 안 되는 것이고 윤리적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좀 쓰고 그러지만 오늘날 그 왜 기독교권에서는 그렇게 성소수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난 부정적인 잘 이유를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내가 이성애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다면 나도 불쾌할 것 같아. 나는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사랑 방법인데 왜 우리가 그걸 자꾸 개입을 하냐고요. 그들의 신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왜 판단을 막 그런 걸 쓰면 또 막 페이스북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네 아들이 뭐 며느리라고 남자 데리고 좋아할 거냐고. 야, 내 아들이 판단하는데 거기 왜 내가 뭐라고 내 아들의 파트너에다가 좋고 나쁜 걸 판단할 권리가 있냐.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 많이 그러죠. 네가 그래도 그럴 거냐. 왜 자기 며느리면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아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걸 왜 내가 개입을 해. 그런 것들을 이제 스피노자 일찌감치 간파하고 깨자는 거였죠. 스피노자의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결사체는 코민에 가깝다. 코민은 함께 더불어라는 뜻을 지닌 쿰과 선물을 더하는 유누스에서 조합한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관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파리꼬민에서도 경험했듯이 그 레미제라고 그런가요? 파리꼬민 나오는 뮤지컬이? 네. 맞죠? 그때 시대 배경 레미제라고 아닌가? 그보다 훨씬 전인가요? 하여튼 근데 그것도 실패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복잡해. 인민정시도 실패하고 그리고 뭐 코민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잖아요. 아까 그 스피노자의 아까 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절대적 통치체제로 봤는데 그 말도 사실은 뭐 마키아벨리부터 나온 말이지만 그래서 절대적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또 절대적인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칼빈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 좋은 의도였을 거라고요. 그죠? 이제 왕정이 없어지고 나서 프랑스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나서 뭔가를 하려는 자꾸 사람들이 속된 말로 기어올라. 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 니들은 내 뜻을 몰라줘? 그러니까 막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다 자기들 이제 단독에 사라졌죠. 그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한 번은 재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칼빈도 그렇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악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분명히 그런 걸 하면서 그런 모순점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다중으로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서 성공한 사례는 또 없잖아. 그게 또 안타까운 거지. 고민만 하는 거죠. 고민만 서로. 민주주의는 다중들의 자유를 향한 영원한 열림이며 영원한 자기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주주의 열어가야 된다는 거지. 어느 체제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론 오늘날 이 정치체제에 있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또 기독교의 교리 중에 어려운 게 하나가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하나이면서 계시고 계시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설명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요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예일대학 신학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림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얘가 함께 열어간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 혼자 다 독식해도 되는데 그죠? 내가 시끄러워 다 깔아 이러면 되는데 얘도 너 내 아들이야 나랑 같은 동자. 근데 삼일체 교회는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열어준다는 거지. 자기의 그 일부분을 나눠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열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도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뭐가 맞다는 없어요. 민주주의 계속 개방적인 거예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더 강직하고 그냥 절대적인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하다못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자꾸 바뀌는데 러시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중국 그 조직에서 그 막스 엥겔스, 막스 레닌 초상화가 떨어진 지 수십 년 됐어요.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막스 레닌 사진이 없었고 초상화. 아직 러시아는 어떨지 모르겠다. 러시아는 붙여놨나 아직. 몰래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시진핑을 어떻게 보면 절대적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계속 뭐 자본주의 도입하고 계속 열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하지만 그들이 보기엔 계속 열어가는 단계인 거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하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굉장히 저는 열어가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 어쨌든 경제력이 뒷받침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주주의 영원한 자기갱신이에요. 지금 사회주의도 자기갱신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도 자기갱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좋은 거야.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난 냉전 시대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워봤잖아. 민주주의 좋은 거야.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몰입돼가지고 지금 민주주의를 갱신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죽 서서 개 주는 거죠. 촛불을 하다가 죽 서서 돼지 주는 거예요. 돼지. 우리도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수많은 민주주의 이론가들과 네그의 뚜렷한 차별점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 같아요. 보니까 민주주의 만능론자들과는 네그이 다르다는 거죠. 민주주의란 좋은 통치 형식에 대한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란 통치 형식이 아니라 자유의 형식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 형식이란 민주주의를 믿잖아. 삼권이 분립되고,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뭐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뽑고, 뭐 이런 우리의 민의가 전달이 되고, 뭐 그런 통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자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한 절대적 통치란 사실상의 비통치다. 이건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하죠, 그죠? 근데 뭘 말하는지는 알겠죠. 그냥 절대적 통치라고 하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비통치라고 하는 거죠. 민중의, 그러니까 다중의 힘을 믿고요. 민주주의는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또한 영원한 되기. 그러니까 요거는 니체도 이런 개념이 있죠. 계속 되어가는 과정, 되기라는 거죠. 영원한 되기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들레즈도 이 생성과 뭐 많이 하잖아요. 들레즈도. 그러니까 들레즈도 스피노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레즈의 스피노자 에티카 그런 책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절대적 존재이다. 여기서 절대란 어떤 고정성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말도 참 재밌죠.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절대란 말이 뭐냐? 고정성이 없는 것만 절대라는 거지. 불교네, 불교. 그래서 아멘 해야 돼. 나만 좀 그래야 돼. 그 저거죠. 왜? 681명의 슬로건 뭐죠? 나는 금지란 말만 뭐지? 하여튼 그 말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인용하려고 어려워. 금지란 말만 쓰지 말고 다 뭐지? 오늘 왜 또 들겠는데 규진 씨가 자꾸 금지란 말만 그만다. 그 문제란 말만 그만다는 거죠. 규진 씨가 너무 과묵해가지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열려 있으면 이제 다시금 새롭게 존재를 구성한 주체들의 무수한 자유들만큼이나 방금 다시 열린다. 그러니까 절대란 절대 열림이라는 거지. 계속 자기 개방성이라는 거지. 되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변화와 생성, 들레즈 개념이죠. 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얘기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미셸 푸코,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자크 라칸, 롤란 바르트, 들레즈 등의 영향을 줬고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론성에 기초한다는 거죠. 옛날에 근대주의는 다 항상 이원성이고 정과 간이 해서 다시 합을 만들고 그것이 또 정과라고 나뉘고 이원적 갈등과 대립과 그것을 통해서 역사 발전을 봤다면 이제 이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분법이 해체되잖아요. 절대가 해체되고 또 모든 것들이 이론성에 기초하지만 또 이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뭐 불교라고 했지만 또 이기 이론,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조선 중기에 뭐 율곡이나 퇴계가 이거 싸웠던 거죠.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론론이냐, 이와 기는 같은 거냐. 여기서 말하면 실체라는 건 이가 되는 거고요. 양태라는 것은 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냐 둘이냐. 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논쟁들이 우리는 일제가 식민지 교육 때문에 맨날 뭐 사색 땅파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심한 그 철학적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철학적 토론에서 사람들이 뭐 사화 때문에 죽고 그런 일도 많았지만 종교전쟁으로 죽인 거에 비하면서 조선 양반이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교 개신교 카톨릭 안에서 서로 싸우다 얼마나 죽고 개신교랑 이런 또 그 유명한 저기 뭐니까 바돌로미 대학살 그 여왕마고 맞나? 그 여왕마고 그 영화의 주인공 그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칼빈주의가 일어나면서 막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가 되려고 하니까 그냥 같이 이제 하는 수 없이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이제 정략적 결혼을 하다가 그게 깨지면서 왜
그게 이제 바돌로메 데이의 학살이라고 해서 그 여왕 마구의 그 소재가 됐던 거죠. 영화도 여왕 마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색 당파 뭐 당파 싸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니에요. 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구교가 싸우고 이런 거에 비하면 그것도 불교는 없었냐? 불교도 많았어요. 불교도 파시즘적으로 본 사람들 많아요. 불교에서도 막 심지어 불교와 중국에서는요 한 6세기경에 불교와 도교가 싸워가지고 정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불교는 공이고 도교는 무인데 공하고 무하고 왜 싸우지? 이상하잖아. 그죠? 싸울 게 뭐 있다 공하고 무가. 그냥 뭐 그런 철학적 논쟁들이 서로 다 합쳐서 토론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나온다면야 뭐 좋지만 그 과정에서 뭐 사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그거를 또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사실은 철학적 논쟁이 좀 그 결과는 다른 나라와 아주 편향이 다르죠 오히려.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 혁명가가 되기 위해 유물론자가 되기 위해 막스주의자가 되기 위해 탈근대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비판가로서 자리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유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스피노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성경은 1.1획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스피노자는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이제 내그의 이런 말은 저게 마지막 결론인데 스피노자주의자라는 건 규정. 아, 너 스피노자주의자구나. 너는 뭐 칸트주의자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 혁명가가 되기 위해 유물론자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유물론자가 아주 살려나가는 거죠. 내그는 아직도 자기가 좌파라는 입장에서 막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거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규정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내그가 본 스피노자의 결론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